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이 되었어요. 이 골목 끝에서 국밥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기 시작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밥집 운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65일 쉬는 날 없이 해야 하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동네 국밥집은 단골 손님들이 생명이에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얼굴 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저희 동네는 정말 정겨운 곳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동네가 많이 없다고 하던데 저희는 아직도 서로 얼굴 다 알고 지내거든요. 길에서 마주치면 어디 가세요? 국밥집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참 좋았어요. 특히 최봉남 아저씨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른이 되셨지만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젊었을 때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동네에서 뭐 고칠 게 있으면 다 찾아가는 분이에요. 저희 가게도 봉남 아저씨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간판이 낡으면 고쳐주시고, 의자가 삐걱거리면 고쳐주시고, 심지어 형광등이 나가도 갈아주세요. 그날도 아침 일찍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자야, 오늘도 국물이 참 진하네.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 봉남 아저씨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끓인 국물을 칭찬해 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30년 넘게 국밥을 끓여왔지만 아직도 누군가 맛있다고 해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해드려요. 봉남 아저씨, 손님들 배부터 채워드려야죠. 몸이 든든해야 마음도 든든한 법이니까요. 이건 제 철학이기도 해요. 음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손님들 배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루 종일 힘내서 일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저희 손님들은 대부분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라서 더더욱 든든하게 먹고 가셔야 해요. 저희는 정말 오래된 친구예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봉남 아저씨는 저보다 2살 위시지만 워낙 다정하셔서 동갑내기처럼 지내왔어요. 이 동네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랬어요. 봉남 아저씨 아내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밑반찬을 해드렸고 제가 아플 때는 봉남 아저씨가 가게 문을 대신 열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동네에는 한말순이라는 언니가 계세요. 69이신데 저보다 1살 위시거든요. 경로당 반장을 맡고 계시는데 목소리가 좀 큰 편이시고 일처리도 빠르신 분이에요. 동네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좀 급하신 성격이시라 가끔 실수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좀 거칠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말순 언니는 이 동네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경로당 반장이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말씀 한마디가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말순 언니 눈치를 좀 보는 편이에요. 저도 가끔은 말순 언니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한번 결정하시면 바꾸지 않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날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말순 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평소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팔짱을 끼고 서서는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명자야, 오늘 국물 맛이 어떻게 이렇게 좋냐? 비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손님 많이 오네. 장사 잘 되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실 텐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말순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부터 가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밝게 웃으면서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얼굴이 굳어 있으셨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 하고 생각했어요. 명자야, 기부금 봉투 내가 맡았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 어제 회계 정리한 것 오늘 경로당에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요. 왜요? 그런데 말순 언니가 갑자기 비웃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이상했어요. 평소 우리가 나누던 그런 따뜻하고 정겨운 웃음이 아니라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거든요.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요. 사라졌단다. 봉투가.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거든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봉투를 확인하고 자물쇠까지 채웠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다들 알고 있어. 내가 썼다고? 여러분,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도둑 취급을 받다니 정말 말이 안 됐어요. 그때 가게 안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몰라요. 손님들이 드시던 숟가락 소리도 멈췄고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그 시선들이 얼마나 무겁고 차가웠는지.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던 분들인데 그날은 모든 게 달랐어요. 봉남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순 씨,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봉남 아저씨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를 믿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어봤어요. 평소 같으면 기계적으로 열었을 서랍인데, 그날은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기도 힘들었어요. 분명히 어젯밤에 넣어뒀던 기부금 봉투가 없어졌더라고요. 정말로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손은 떨리고 머리는 하얘지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넣어뒀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지? 누가 가져갔나? 정말 내가 실수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손님 중 한 분이 작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역시 소문이 맞나 보네. 여러분, 그 순간 정말 억울했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거잖아요. 아직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말순 언니를 똑바로 봤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내려고 노력했어요. 언니,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좀 기다려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순 언니는 어깨를 으쓱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보자. 오늘 오후에 그때 확실하게 하자.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문이 닫힐 때 나는 종소리가 얼마나 서럽게 들렸는지 몰라요. 평소 같으면 손님이 오실 때마다 반가운 소리였는데 그날은 마치 저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는 소리 같았어요. 말순 언니가 나가신 후에 가게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어요. 손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국물은 계속 끓고 있는데 제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복남 아저씨가 제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명자야, 흔들리지 마. 우선 기록부터 찾아보자. 언제 봉투를 넣었는지, 누가 봤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복남 아저씨 말씀에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래,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안 훔쳤어요. 분명히 증명할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미 소문이 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새벽에 올라오던 따뜻한 국물의 김이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불안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그때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버텨보자고 다짐했거든요. 여러분, 그날 점심 무렵이 되니까 평소보다 손님이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보통이라면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날은 한산했어요. 문 앞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봉투 사건 들었어? 말순이가 하는 말이면 틀린 게 없지. 그런데 명자가 그런 사람인가?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 아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들려왔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천천히 밝혀지는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난 일이 벌써 동네 전체로 퍼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명자야, 오늘도 맛있겠다 하면서 들어오시던 단골 손님들도 그날은 멀찌감치 서서 망설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남 아저씨가 공책을 들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명자야, 여기 봐. 전날 매상 기록하고 기부금 봉투 넣은 시간도 내가 적어뒀잖아. 저는 공책을 자세히 봤어요. 제 글씨로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기부금 봉투 보관 오후 9시 정리 완료. 자물쇠 확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복남 아저씨. 저녁 9시에 봉투 봉인하고 자물쇠 채웠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이걸 믿어주느냐는 거였어요. 제가 적은 기록이니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복남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카운터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보셨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여기 봐, 명자야. 나사 하나가 헐거워져 있어. 저도 가까이 가서 봤어요. 정말로 나사가 조금 빠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 건드린 흔적이 있었어요.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여기 이 긁힌 자국도 봐. 봉남 아저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까 정말로 뭔가 날카로운 걸로 긁은 것 같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분명했어요.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명자야. 이 자국은 최근 거야. 봐. 목재 색깔이 다르잖아. 봉남 아저씨 말씀이 맞았어요. 오래된 자국이라면 색깔이 주변과 비슷했을 텐데 이 자국은 색깔이 훨씬 밝았어요. 최근에 생긴 자국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런 작은 단서로 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문이 열리면서 말순 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 몇 분과 함께였어요. 표정들이 모두 심각했어요. 점검, 나왔다. 말순 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단호했어요. 마치 경찰이 수사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언니, 오후 회의에서 차근차근 얘기해요. 지금은 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말순 언니가 목소리를 더 높이시더라고요. 도망가지는 말고 확실히 해야 해. 여러분.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도둑 취급하는 것도 서러운데 도망갈 거라고 하니까 정말 억울했거든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해온 사람한테 도망간다니요. 언니, 저는 도망 안 가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당당했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봉남 아저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물어보셨어요. CCTV는 어떻게 됐어? 아, 맞다. CCTV가 있잖아요. 왜 그걸 생각 못 했을까요? 아, 그게 고장나 있었어요. 지난주부터요. 제 말을 듣자마자 말순 언니가 비꼬듯이 웃으시더라고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하필이면 CCTV가 고장날 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맞아요. 정말 타이밍이 이상하긴 했어요. 하필이면 CCTV가 고장난 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만했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봉남 아저씨가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은편 약국에 외부 카메라가 있잖아. 각도만 잘 잡히면 여기 카운터가 보일지도 몰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맞아요. 약국 카메라. 왜 그걸 생각 못 했을까요? 말순 언니가 바로 반박하셨어요. 거긴 남의 가게야. 함부로 볼 수 있어. 그리고 사생활 침해 아니야? 허락받으면 되지. 약국 사장님도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봉남 아저씨 말씀이 맞았어요. 약국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10여 년째 장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희와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후 회의 전까지 확인해 봅시다.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겁이 났어요. 만약 카메라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아니면 오히려 저한테 불리한 게 나온다면, 그러면 저는 정말로 누명을 벗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것만이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말순 언니와 함께 온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에 뭐가 나올까? 명자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저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뭘 해도 의심스러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 오후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갔어요. 평소 같으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손님들은 계속 줄어들고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고 저는 국물 대신 침만 삼키고 있었어요. 목이 마르고 속이 쓰리고 그랬거든요. 봉남 아저씨가 약국에 가서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약국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낸 덕분이었어요. 만약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면 쉽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장님이 USB에 복사해서 주신대. 오후에 경로당에서 같이 보자고 하시네. 봉남 아저씨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기회는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불안했어요. 만약 카메라에 제가 나쁘게 나온다면, 아니면 애매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자야, 나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 30년 동안 봐왔는데 내가 그럴 리 없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또 다른 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없어졌으니까 누군가는 가져간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애매한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평소 같으면 명자네 국밥이 제일 맛있다. 명자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 분들도 그날만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기 도둑이 있는 집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봉남 아저씨가 제 옆에 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자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진실이 밝혀지면 다들 미안해할 거야. 그런데 봉남 아저씨, 만약 카메라에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봉남 아저씨 말씀에 힘이 났어요. 적어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한 분은 계시니까요. 오후 2시쯤 되니까 가게가 정말 한산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도 몇 분은 계실 텐데 그날은 저 혼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국물은 계속 끓고 있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어린 손녀를 데리고 오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소 단골이신데 손녀가 저희 국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할머니 표정이 좀 복잡하시더라고요. 명자야. 네. 할머니. 소문 들었는데 정말 아니지? 네. 할머니.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할머니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손녀 손을 잡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럽더라고요. 어린아이까지 제 가게에 오는 걸 꺼려한다니.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두려워도 걸어가자. 내 발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설령 시간이 걸려도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봉남 아저씨가 USB를 들고 오셨어요. 약국 사장님이 어젯밤 영상을 다 복사해 주셨어. 이제 경로당에 가서 같이 보자.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거든요. 가게 문을 잠그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이후에 이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시 저를 믿어줄까? 모든 게 불안했지만 어쨌든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오후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그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평소 같으면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시거나 화투를 치시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의자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는데 마치 재판정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시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들이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의심, 실망, 때로는 분노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던 분들도 저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시거나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제가 앉을 자리를 찾는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무 자리나 편하게 앉았을 텐데 그날은 모든 시선이 저한테 집중되어 있어서 어디든 앉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말순 언니가 서류 뭉치를 들고 앞에 서시더라고요. 평소 경로당 회의 때보다 훨씬 엄숙한 표정이셨어요.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를 다들 아실 겁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호했어요. 마치 검사가 기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부금 7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 돈은 우리 경로당 운영비이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돈이었어요. 보관자는 박명자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어요. 한숨 소리, 혀를 차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우리들 돈이에요. 말순 언니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치 저를 공개적으로 단죄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은 어투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목소리도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봉투는 어제 밤 9시에 분명히 봉인했어요. 제가 직접 자물쇠까지 채웠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증거 있어. 그냥 말로만 하면 누가 못해?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증거가 있어야지. CCTV는 왜 하필 그때 고장이었어? 너무 우연의 일치 아냐? 저는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변명을 하려고 해도 뭔가 핑계같이 들릴 것 같았어요. 자물쇠와 기록이 있고 그리고 말이 막혔어요. CCTV는 고장이었고 다른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을까요? 말순 언니가 더 밀어붙이셨어요. 변명은
그만해요.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리는 기분을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에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증거도 없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에게 불리한 쪽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공남 아저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손에 USB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그 USB를 보는 순간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국 사장님 허락받았습니다. 어젯밤 외부 카메라 영상이에요. 봉남 아저씨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뭔가 발견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순 언니가 즉시 표정을 굳히시더라고요.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남의 가게 카메라를 함부로 문 앞 공용 구역이라서 괜찮다고 하시네요. 약국 사장님도 우리 동네 일이니까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고요. 봉남 아저씨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USB를 꽂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화면이 켜졌어요. 흑백 화면이었지만 제 가게 앞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시간이 밤 10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모자를 쓴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제 가게 문 앞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키패드도 안 보고 손으로 자물쇠 부분을 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그 자물쇠를 잘 아는 사람처럼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얼굴이 안 보이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속삭이시더라고요. 저건 합판으로 만든 예전 자물쇠네. 제대로 끼우면 안 빠지는데 살짝만 끼우면 쉽게 빠지는 거 아니야? 봉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나만 그 비밀을 아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나 보네요. 화면 속에서 그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잠깐 있다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을 다시 잠그고 사라졌어요. 전체 과정이 5분도 안 걸렸어요. 말순 언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모자에 얼굴이 가려져서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단서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팔목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기 팔목에 있는 저것, 팔찌 같은데요. 화면을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팔찌였어요. 그것도 아무 팔찌가 아니라 언니, 저 팔찌 우리 경로당 운동 모임에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저 말에 방 안이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팔찌는 정말 특별한 거였어요. 경로당에서 건강 운동 모임을 시작하면서 참가자들에게만 나눠준 거였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언니 조카 며느리 수진이도 그 팔찌 차지 않나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말순 언니의 얼굴이 확 변하셨어요. 눈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목소리도 떨리고 계셨어요.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평소 말순 언니와 친하게 지내시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순아, 혹시 수진이가 요즘 힘든 일 있다던데 입 다물어요. 말순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평소 차분하신 분인데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어요. 모르면 입 다물어요. 함부로 추측하지 말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요즘 대출 때문에 힘들다던데, 사위가 사업 망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신 독촉장 받아주고 있다던데. 말순 언니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셨어요.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누명이 벗겨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순 언니,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안타까웠어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끝까지 봅시다. 진실이 나올 때까지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해요. 공기가 정말로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우정도, 서로에 대한 믿음도, 체면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라 끝까지 가봐야 했어요. 그런데 말순 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계셨어요. 그만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뭔가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회의는 그렇게 혼란 속에서 끝났어요. 결론도 없이, 해결책도 없이. 다만 의심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저에 대한 의심은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의심이 생긴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봉남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명자야, 이제 진실에 가까워졌어. 하지만 끝까지 가려면 용기가 필요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과연 이 일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까? 누구도 다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모든 게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순 언니 표정, 수진이 얘기, 그리고 그 팔찌.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 일어나서 봉남 아저씨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이렇게 새벽에. 그런데 혹시 약국에서 영상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어. 다음날 새벽, 약국이 문 열기도 전에 저희는 약국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사장님이 일찍 와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제 회의 얘기 들었어요. 힘드시겠지만 진실이 밝혀져야죠. 약국 사장님도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셨어요. 컴퓨터를 켜고 어젯밤 영상을 다시 천천히 돌려봤어요. 봉남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9시 58분부터 다시 보자. 혹시 놓친 게 있을지 모르니까.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밤 9시 58분에 한 사람이 화면 가장자리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쇼핑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잠깐. 화면을 멈춰봐. 자세히 보니까 수진이었어요. 말순 언니 며느리 수진이가 쇼핑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시 12분에 모자 쓴 사람이 나타났는데 신발이 똑같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분명했어요. 신발만 봐도 같은 사람인 게 확실해. 봉남 아저씨가 말씀하시면서 화면을 더 자세히 보셨어요. 각도를 바꿔서 보면 얼굴,
그림자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저희는 프레임을 하나하나 멈춰가면서 봤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모자 챙 아래로 작은 점 하나가 보였거든요. 위치가 수진이의 광대뼈에 있는 점과 똑같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말순 언니한테 바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수진이한테 직접 말해야 할까요? 저는 바로 경로당으로 갔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말순 언니가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일찍 나오시거든요. 과연 말순 언니가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눈 밑이 퍼렇게 부어있고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언니, 말순 언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외면하셨어요. 바빠. 할 일이 많아. 수진이가 많이 힘들죠? 제 말에 말순 언니가 멈추셨어요. 등이 굽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이야? 대출 독촉장. 언니가 대신 받아주고 계시죠? 수진이 몰래요. 말순 언니의 어깨가 푹 내려앉으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애가 너무 어려서 임신했을 때부터 고생만 했어. 사위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믿고 돈도 빌려줬는데 망해버렸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야. 말순 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어요. 독촉장이 매일 와.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 와. 애가 그것 때문에 병원까지 갔어. 우울증이래. 내가 어떻게 두고 봐? 그래서 덮으려고 하신 거예요? 돈은 이번 주 안에라도 채워 넣을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명자야. 우리 집에 전세금 나오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 며칠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말순 언니 목소리가 점점 떨리시더라고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겁이 났어. 반장인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되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용기가 안 났어. 저는 말순 언니를 보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어요.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요. 어머니, 소문 들었어요. 명자 이모가 의심받는다면서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책감으로 가득한 것 같았어요. 제가 했어요. 갑자기 터져나온 고백이었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몰랐어요. 말순 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밤마다 우시는 걸 봤어요. 독촉장 때문에, 제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만, 정말 하루만 빌리자고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남편 퇴직금이 나오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명자 이모가 의심받게 되다니.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어머니한테도 말 못했고 그냥 조용히 갚고 끝내려고 했는데 말순 언니가 수진이를 껴안으시더라고요. 바보야.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족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수진아, 이제라도 정직하게 말한 게 다행이야.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얘기해야 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명자 이모, 정말 죄송해요. 이모가 의심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알아. 너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서에 가겠어요. 자수하겠어요. 말순 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수까지 할 필요 있어? 돈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 대한 의심, 동네 사람들 사이의 불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야 해요. 봉남 아저씨가 그때 들어오셨어요. 명자 말이 맞아. 이런 일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식으로 처리하겠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겠어요. 말순 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명자야, 내 체면 때문에 널 망가뜨릴 뻔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처음에는 손을 뺐어요. 솔직히 화가 났거든요. 체면 때문에 저를 희생시키려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말순 언니 얼굴을 보니까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저는 다시 말순 언니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요. 언니,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뭐든지 할게. 공개, 사과하세요. 제대로요. 그리고 앞으로 회계는 투명하게 하세요. 봉투는 이제 공동 금고에 넣고 열쇠는 2개로 해서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세요.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요. 봉남 아저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그 2개 열쇠 내가 만들어줄게. 절대 안 빠지는 걸로. 저희는 서로를 보았어요. 오래된 그림자가 드디어 걷히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물고 그 과정에서 서로 솔직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경찰서에 갔어요. 수진이가 자수를 하고 돈을 갚겠다는 각서도 썼어요. 경찰관분이 말씀하시기를 돈을 갚고 경로당에서 합의해주면 큰 처벌은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말순 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자야,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 숨기고 감추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됐네. 맞아요, 언니.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봉남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라도 정리됐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서로 더 믿고 의지하자.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명자 이모,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는 수진이 어깨를 토닥여 줬어요. 이제 새 출발이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고 감추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야 해요. 여러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말 긴 일주일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먼저 말순 언니와 수진이가 약속을 지켰어요. 경로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돈도 모두 갚았어요. 수진이는 남편 퇴직금을 받자마자 바로 경로당에 가져다 줬어요. 그날 경로당 마당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고요. 말순 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시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기부금 사건의 진짜 책임은 저희 집에 있었어요. 명자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실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명자에게 누명을 씌울 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 언니가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박수가 나왔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고 따뜻했어요. 용서의 박수, 이해의 박수 같았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번 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돈은 금고에 잠글 수 있지만 마음은 열어놔야 한다는 거요. 서로 묻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자라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때 봉남 아저씨가 새로 만든 금고를 들고 오셨어요. 평소 금고와 달라 보였어요. 이 금고는 특별해요. 열쇠 구멍이 2개예요. 한 개로는 절대 안 열려요. 2사람이 함께 있어야만 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긴장이 완전히 풀린 웃음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항상 함께 하라는 의미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이제는 누구도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수진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앞으로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싶어요.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 말벗도 되어드리고 서툴지만 열심히 할게요. 또 박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박수였어요. 저는 수진이를 보면서 기특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제 국밥집이 북적였어요. 일주일 동안 뜸했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명자야, 고생 많았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국물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따뜻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말순 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명자야,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아직 어색하시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가장 정성껏 끓인 뜨거운 국밥을 올려드렸어요. 언니, 소문으로 마음 상했을 때는 뜨거운 국물로 입부터 데워요.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말순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눈가가 젖으셨어요. 명자야,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먼저 물어볼게. 보기 전에 판단하지 않을게.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수진이가 계산대 앞에서 말했어요. 명자 이모, 내일부터 새벽에 와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직 서툴지만 배우고 싶어요. 그럼 내일 새벽 4시에 와. 국물 끓이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봉남 아저씨가 가게 밖에서 새 간판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붙어있던 종이를 떼어내시더라고요. 새 글씨가 드러났어요.
골목 끝 공동부엌.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웃었어요. 혼자 버티는 국밥집에서 같이 끓이는 공동부엌으로 바뀐 거네요. 정말 좋은 변화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곳이 된 거예요. 밤이 깊어갔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가장 큰 교훈은 소통의 중요성이었어요. 처음부터 서로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순 언니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먼저 털어놨다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도와줄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보다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물론 확인은 해야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 뚝배기에서 또 김이 올랐어요. 내일 아침을 위해 미리 준비한 국물이었어요. 그 김을 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오해를 받고 계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먼저 말해 보세요.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섣부른 판단보다는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소문보다는 진실을, 의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가,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어디선가 오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공동부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새벽에 국물 끓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함께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뚝배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8888. 저희의 새로운 약속도 그렇게 팔팔 끓고 있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견디기 힘든 일도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